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얼마나 추세적인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누가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이 더 위험한 시장이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을 두들겼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코스닥을 이 정도 살 정도라고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니었다. 만약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으면 코스닥부터 팝니다. 당분간은 코스닥 우위의 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코스닥 굳이 우위가 아니라 어. 두 개가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가는? 놓고 보고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삼성전자 이거 노조 파업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우리 예전에도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할 때 자동차 주가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밀리고 그랬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놓고 감안을 한다라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주가에 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되려 혹시 전자가 파업하면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을까요?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에는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인 줄 모르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 오는 데만 거의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지금 대표님 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하기 전에 제 짐작에 우리나라 증시에 이만한 강세장도 없었을 뿐더러 자산운용업계, 금융투자업계는 또 이만한 호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실제 이제 오기 전에도 제가 자산운용사 네. 대표님들을 뵙고 오는 길이었었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예.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연에 한 600억, 1000억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버는 회사들은 한 달에 4, 5천억씩 버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에 버는 게 이전에 1년 버는 거에 10배 이상 버는 와우. 예, 그런 정도로 내 호황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참고로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지금 일부 금융회사 CEO 연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 실제로 그 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인센티브를 감안을 하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거의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월가의 고연봉은 아주 고액연봉은 유명한데 지금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수 뭐 2,000대라 치더라도 거기서 한 2배, 한 3배 정도를 왔는데 와 대단합니다. 예, 큰 시장입니다, 이 정말. 시장이죠. 지금 전쟁통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에서 전쟁 얘기는 이렇게 그다지 안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선엽 대표님의 비유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전쟁이 이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 우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전쟁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제 휴전 협상이 언제 될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가 됐든 이란이 됐든 시간을 두고 나서라도 지금 협상을 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 게 지금 전쟁 이후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란 같은 경우 지금 협상단이 되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예. 사실 누가 이란의 대표냐라는 게 대해서 고민도 많고 최근에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 또는 온건파끼리 좀 대립도 있다 보니 예.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쨌든 이전에 또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전에 또 물러서서 예. 어쨌든 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어쨌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는 게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도 중요하죠.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투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런데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현 상황부터 유가가 더 크게 오른다거나 또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돼서 미국의 물가를 건드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트럼프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유가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만한 뉴스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팔 수 있도록 했었던 조치를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다음에 러시아
원유도 팔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했었고 풀어줬고. 제재 풀어줬고 이 얘기인즉슨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회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길게 가면 안 되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협상이라는 게 사실 쉽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는 우려의 상황으로 발전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좀 더 현 수준보다 완화되는 쪽에 현재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트럼프는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물가라는 게 일시적으로나마 문제가 되다 보니 이걸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그 이후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란과 어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국면이 이후에 된다라면 11월 3일까지는 어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트럼프한테 유리한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전 가장 큰 게 현 수준보다는 좀 물가를 아래로 낮추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전쟁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한테는 불리한 쪽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른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표현되는 그걸로 3월과 4월을 어려웠죠. 이제 보냈고 네. 그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매크로 변수들은 조금 뒷전으로 맞습니다. 밀려났는데 네. 이제는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려야 될 때라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예. 물가도 낮춰야 되는데 동시에 경제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항상 선거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부진한 경제, 조금 혼란스러운 경제가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또 현재 집권 여당인 공화당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도 조금 챙겨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경제 지표 챙겨볼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이 유가 상승이 네. 물가에 얼마나 투영이 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인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만 줄어도 우리한테는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물가에 스며들 것인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걸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미국의 고용은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특별한 추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달은 좋았다가 한 달은 나빴다가 이번 달은 되게 좋았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건. 그런데 이제 앞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시장에서 유리하게 되려면 이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 고용이 개선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또 돈을 쓸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고용 지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가 물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 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지금 뭐 미국도 휘발유 가격은 장난 아닌데 예,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자신이 없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휘발유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게 또 오늘 보도가 되긴 네. 하던데 그러면은 나름대로 기업 실적들은 지금 다 괜찮고 뭐 지표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일단 물가 측면에서 물가도 물가지만 한번 우리 이 대표님은 그거 케빈 워시 청문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어디다 방점을 두셨어요? 케빈 워시는 네. 매우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인하하고 싶어 한다. 인하하고 싶어. 그러니까 뉘앙스는 어땠냐면 뉘앙스는 나는 대통령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연준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끌고 나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줬지만 네. 실제 얘기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예. 어떻게 좀 금리를 빨리 내리면 안 되나라는 꼼수를 두는데요. 네. 그게 결국엔 뭐냐면 두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금리를 조금 더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의 실수를 줄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예.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던스죠. 그러니까 점도표 찍는 거.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내가
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막 점을 찍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늘, 예.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가이던스를 주다 보니까 이것만 바뀌어도 시장이 출렁인다거나 또는 연준 위원들이 이 점을 찍어놓고 나서 여기에 좀 얽매이다 보니까 유연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유연하지 않다는 얘기는 나는 빨리 내리고 싶은데 여기서 안 내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 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물가 지표를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연준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물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를 예.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예. 케빈 워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후행적으로 강한 거예요. 어. 후행적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내가 볼 땐 금리를 내려도 되는데 이 지표를 확인하면 그게 늦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거비 같은 거. 예. 주거비는 한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예. 이 주거비라는 게 제일 끈적끈적해서 물가를 추세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중치도 주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앞으로 물가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보통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전달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걸 빠르게 반영해서 본인은 내리고 싶은데 현재 있는 이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를 쓰게 되면 그게 너무 후행적으로 반영되다 보니 내가 내리고 싶은 시기에 못 내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 얘기인즉슨 네. 나는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툴을 찾고 싶고 본인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예. 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다음에 특히 기저 효과를 할 수 있는 지표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것들을 종합해 보면 본인 스스로 뭔가 이 정도 물가를 빨리 내려야 되는 시기가 되면 빨리 내리고 싶은데 현재 있는 제도라든가 현재 있는 지표만 가지고는 너무 후행적이어서 이걸 바꾸고 싶어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단 예.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절삭평균 트림드 민이라는 게 보니 어디더라 어느 연준에선가 그동안 꾸준히 발표를 해왔는데 그러니 그 많은 가격 오르고 내리고 한 것 중에 유난히 많이 오른 거 잘라내고 맞습니다. 예. 떨어졌거나 오르는 게 좀 매우 더뎠던 쪽 끄집어내고 이랬더니 재밌더라고요. 아니 PC나 이런 쪽이 거는 PC가 지금 3.4%대인데 네. 그런 식으로 케빈 워시가 말하는 그렇게 해보니까 1.9 얼마가 나와요. 맞아요. 네. 1.9 얼마라는 얘기는 2% 인플레이션 목표치 아래니까 그거 이제 보면 내릴 수 있는 금리 거죠. 내려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워낙 말씀을 잘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을 한 거고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큰 게 반영한 거 있으면 그게 나중에 반영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얘네들은 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케빈 워시 혼자 그러자고 해서 다른 연준 위원들이 그럽시다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예. 지금 이제 연준에서 나름대로 비둘기파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 이게 만약에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못 바꿀 이유도 또 없는 거거든요. 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를 안 내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안 올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그래도 이제 케빈 워시는 설득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좀 더 정확한 걸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사실 동조자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연준 위원들은 다수결의 원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장이 얘기하는 걸 완전히 무시하는 스타일들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얘기는 나왔나요? 뭐 대차 대표 축소 얘기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할 거니까 이제 케빈 워시의 생각은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대차 대조표라는 그런 개념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예. 연준이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사주면 이게 대차 대조표에서 이게 계정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걸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함부로 돈을 찍어내고 그걸 연준이 받아줘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걸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과 연준이 미국 정부가 찍어주는 국채를 사는 것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금리를 오르고 내리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거나 모든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네. 공평한데요. 네. 이게 연준이 특정 어떤 그 미 국채를 이렇게 해서 대차 대표를 사주면 금융업종이라든가 또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가시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현재 미국 경제에 있어서 부의 어떤 그 합리적인 배분에 있어서 맞느냐는 어떤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 대차 대조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줄이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연준이
더 이상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찍는 걸 중앙은행에 받아서 돈을 시장에 뿌리는 역할은 네. 조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만 원론적인 얘기였던 게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네. 현재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예.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뭐 중국인이거나 그렇죠? 중국 정부거나 아니면 일본이거나 유럽이거나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일부 국가들이 미 국채를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 국채를 살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아시겠지만 가격은 떨어질 거고 금리는 오르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현재 미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없고 지금 연준도 케빈 워시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연준이 사주게 되면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 네. 다른 방법들을 쓰자.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스테이블 코인이 예. 연준을 대신해서 미 국채를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거고 결국 미국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낼 것 같고 그 역할이 이제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는 역할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뭐 파월 의장을 닥달했던 네. 그 내용인데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낮아지니까 뭐 좋은 건데 이걸 대차 대조표를 또 같이 줄여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효과가 좀 상쇄될 거는 좀 걱정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케빈 워시도 거기에 예. 대해서 그 원론적인 얘기였고요. 네. 결국은 이제 속도도 그렇고 시기를 다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무리하게 지금 실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뭐 이제 보통 만기가 들어오는 국채를 재투자를 안 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시장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현 시장 내에서는 당분간 안 할 것 같고 특히 선거 앞두고는 못 합니다. 선거 앞두고는 돈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선거가 다 끝나고 트럼프가 이제는 다음 대통령은 아닐 거잖아요. 이제 이미 2번 했으니까 네네. 그때는 뭔가 이제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겠죠. 그래요. 만약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기 시작하면은 자 미국이 지금 상당 기준으로 3.75, 네. 우리가 2.5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낮은 것도 참 이제는 뭐 적응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게. 네네. 뭐 우리는 이제 신흥국 단계는 넘어섰지만 그러면 우리 한원도 같이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어. 내리는 것보다는 이제 올리는데 조금 이제 부담을 덜지 않을까. 올리는 부담은 좀 들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은 다른 국가들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서 네. 이게 금리를 꼭 무조건 내려야 되는 게 아닌 게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세만 아니라면 한 번 정도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물가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도 간혹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 그게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미국이 혹시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그것도 좀 참을 수 있는 어쨌든 금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하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룸은 마련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우리 1분기 GDP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1.7 모처럼 높은 숫자네.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일단 기업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반대초를 비롯해서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성장률은 좋았는데 그 성장률이 특정 업종이라든가 특정 산업이 좋았다는 특징이 있어서 네. 아쉽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은 건 사실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기서 반도체 비중이 아무래도 컸겠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그래프 실질 성장률 퐁당퐁당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쑥 올라와 버렸네, 그죠? 뭐 이 정도면 뭐 2분기도 현재보다 나빠진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뭐 반도체 쪽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긍정적 흐름이 여타 업종으로 조금씩 확산되어가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2분기도 1분기보다는 좀 못지않는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예. 그동안 반도체 중심에서 시장에서 예. 그래도 조금 업종들이 약간씩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 2분기의 성장률에도 제가 볼 땐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은 이제 다 나왔고 그렇죠. 1분기에. 네. 예. 이제 뭐 실적도
증가율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숫자들인데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높은 저 뭐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음 분기에도 또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보고 가능성이 있고요. 높다. 예. 지금 우리가 그게 전년 대비인가요? 전분기 대비인가요? 우리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다 나오죠. 예예 정프기지 나오는데 두 가지 다 획기적인 숫자입니다. 맞아요. 예. 요즘은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대단합니다. 전월 대비. 보통은 반도체라는 게 전월 대비는 이렇게 오르는 건 드문 케이스인데 예. 지금은 전월 대비로 봐도 예전에 호황기 때 전년 동기 대비 오른 것만큼 오른 것보다 더 좋을 정도로 예. 뭐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도체 공급은 산술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급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내려 팔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 반도체 영업 이익률이 꺾이려면 예.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컨대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또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공급을 맞추면 네. 아니면 의외 변수인 중국이 획기적으로 반도체 기술이 좋아져서 이 물량을 일정 부분 가져간다라면 사실상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이 조금 훼손이 될 수 있겠지만 예.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1분기가 높았다고 해서 2분기가 꺾이는 게 아니라 저는 꽤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삼전하고 하이닉스 오늘 좀 주춤하는 거는 뭐 실적 발표 후에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세리머니 정도? 그리고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도 그렇고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예. 투자자들이 오를 때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무슨 뭐 반도체 가격이 바이오 오르듯이 오르니까 야 이게 무슨 이거 말이 돼?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려는 심리들이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래 지금까지는 좋았어. 그러나 야 이게 다음 분기도 이거보다 더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현 분기보다 다음 분기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에이 그건 무리일 거야라는 의구심들이 분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 가격들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그렇게 해서 의심이 됐다가 와 정말이네 다시 오르고 오르다가 다시 또 정말이네 오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이제 의심의 구간이 온 거죠. 의심의 그래, 구간에. 좋았었던 거 오케이. 근데 다음 분기도 정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 안에서 의심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 의심입니다. 긍정적 좋아질 건 의심. 같은데 그거 잘 모르니 일단은 그러니까 빠지진 않고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뭐 늘 그렇게들 설명해 오셨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비중 조절, 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비중이 차다 보니까 좀 리밸런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전기전자 쪽을 계속 네. 팔아제끼는 걸 갖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그 대신 오늘 엄청난 변화는 이걸 갖다가 팔아제낀 거에 또 한 반 가까이는 또 코스닥으로 가버렸어요. 네. 외국인들이. 이게 좀 오늘부로 뭔가 좀 바뀌었다고 보세요. 분위기가. 이거 보면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게 네.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얼마나 추세적인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이 더 위험한 시장이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동도 예. 크고 예. 그런데 코스닥 시장을 두들겼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서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들 매도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규정에 여전히 준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이 독특한 시장인 게 AI 투자와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반도체만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주로 예. 다른 것도 또 많이 오르긴 하지만 독보적으로 많이 오르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뭐 기관들도 반도체의 특정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실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이상은 안 돼. 그 정도 이상 오르면 팔아야 되는 거고 외국인들은 더 많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들은 지속된다. 다만 코스닥을 이 정도 살 정도라고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니었다. 만약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으면 코스닥부터 팝니다.
더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위험 가중이 더 높은 코스닥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 안에는 여전히 한국 시장을 보는 생각들은 나쁘진 않다. 다만 제대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덜어내는 것들은 우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당분간은 코스닥 우위의 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코스닥 굳이 우위가 아니라 네. 두 개가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가는? 놓고 보고 있고 예. 그동안은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많이 뒤처져 있었다라면 키 맞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이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쪽도 긍정적 흐름은 가능해 보이는 게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고 모 기업이 좋아지면 반도체 소재 장비가 부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최소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죠. 돈을 버는 규모도 다를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코스닥이 처음에 출발을 했었을 때는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었죠. 원래 이제 코스닥 액티브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이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넣을 때 보면 좀 아쉬움들이 되게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일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런 어떤 해프닝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그럼 이제는 안정을 찾으면서 코스닥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놓고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것과 비견해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예전에는 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이다가 예. 요즘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도 비슷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좀 부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볼 때도 꽤 괜찮은 흐름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자하고 닉스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뭔가 대체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섣부르게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뭐 섹터가 그나마 좀 유망해 보인다면요. 지금 뭐 사실 어떤 섹터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 섹터들이 대부분 IT와 관련이 있어서 여전히 이쪽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쪽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피에 없는 또 이제 향후 성장이라고 되는 뭐 로봇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고 관련해서 그 부품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업종들이 동반해서 긍정적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요. 바이오는 종목별로 다르니까요. 종목별로 다르니까. 어차피 바이오는 코스닥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업종이 아닌 거고 이쪽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외국의 좋은 어떤 큰 기업들한테 자기의 기술을 팔 때가 되면 네. 인정을 받아서 예. 또 뭐 기업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은 뭐 여전히 기업별로는 좋아지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코스닥 쪽에서 이 이른바 숫자 갖고 설득이 안 되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종목군도 많죠. 많고. 대표님 보시기에 그냥 로봇이나 바이오나 할 것 없이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데 하기야 뭐 기대감 요새 건설 쪽도 보니까 엄청나게 가던데 기대로. 특정 건설업종은 건설 기업은 10배씩 올랐죠. 이걸 일일이 뭐 설명을 갖다가 하기보다도 좀 그거는 없습니까? 이게 약간 이 좀 과열 느낌은 없으세요? 있죠. 있죠. 예, 종목별로 확실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시장이 워낙 강합니다. 시장이 워낙 예. 강해. 그래서 그걸 다 받고도 올리니까 사실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신 분들은 전부 다 당황해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그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팔고 이제 대체가 또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시장입니다. 아까 우리 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봐도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시장을 함부로 약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뵈면서 네. 여쭤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자꾸 주식이라는 건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가격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전자 옛날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였어. 가격을 놓고 보세요. 근데 가치라는 건
실적 대비해서 비싸냐 싸냐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올랐어도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싼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못 보던 지수대, 못 보던 가격들을 보다 보니까 그걸 비싸다라고 착시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착시입니다. 진짜 비싼 건 실적도 나오지 않는데 많이 오르는 게 비싼 거고 네. 또 지금 일부 기업들 가격이 너무 싼 건 실적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놓고 비싸다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적까지 감안을 해서 이 기업이 현재 위치가 온당한지 그렇게 따져봐야 실수를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미국장도 어쨌거나 3월 달에 그렇게 좀 조정 받고 나서는 정고점을 열어버렸고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맥립 세븐은 아직까지 좀 정고점을 여는 걸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쪽으로 두루두루 이제 가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열고 가는데 맞습니다. 예. 미국 쪽도 지금도 보니까 나스닥 선물은 뭐 훨훨 날아가는 분위기인데 네. 미국장에 특별하게 무슨 뭐 걸림돌은 안 보이시고요. 걸림돌은 향후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네네.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좋은 게 우리한테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요? 지금 시장에서 예. 강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항상 발목을 잡는 건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아직도 잠재적으로 지금 악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모펀드 대출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를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헤지펀드가 원래 들고 있는 게 맞아? 원래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헤지펀드는 미 국채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전체 국채 시장의 8%를 차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료를 보니까 그럴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이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를 살 때 그냥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남의 돈을 수십 배를 빌려서 이렇게 지르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채라는 건 금리가 여기보다 내려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경기가 좋아져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금리가 한번 오르는 일이 발생을 하면 숫자를 말씀드렸을 때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혹시 4.5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우리의 중간중간 발목을 잡을 개연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었었던 모든 강세장에서도 네. 중간중간 10에서 20% 정도는 일상적으로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전쟁으로 한 번이 또 오긴 했지만 저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우리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촉발하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사실은 금리일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5월 가면은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2배짜리 ETF 나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게 대표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5월에 또 물 들어와요. 네. 그럼 지금은 뭐 실적 보고 나서 세로님이 뭐니 할 게 아니고 그 돈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올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든 간에 일단 5월에 들어올 돈이 확정돼 있는데 거의 얼마라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전자는 더 가자고 덤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참 대단히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예. 보통 ETF를 할 땐 보통 지수형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그 2배짜리, 3배짜리를 또 인버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죠. 이 거래가 진짜 많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예. 향후에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를 땐 좋지만 또 조정받을 때는 지금 정도의 조정이 아니라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조정 폭이 될 수 있으니 예. 이게 혹시 조금 위에서 잡은 분들이 있을 경우는 그 과연 변동을 견딜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끝을 보면 너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 이런 변동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쟁 때 이 예. 미국과 이란적인 전쟁 때도 한국 시장의 변동이 컸던 것도 예. 사실 ETF들 중에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았던 영향도 있거든요. 미국 시장보다. 3월에 이제 유독 우리가 좀 많이 빠졌던 게 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땐 동전의 양면이지 않을까. 오를 땐 크게 올릴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땐 정말 급격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변동이 커지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예. 아니 그 뭐 업계의 그 분위기나 그 어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너무 ETF 성장 속도를 보나 네. 규모를 보나 거기다가 상품의 어떤 그 설계를 보나 야 이게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은 막 물반 고기반 물 들어올 때 노젓자고 하는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조금은 걱정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 그럼요. 당연하죠. 나중에 결국 시장도 ETF 때문에 발목을 잡힐 것 같아요. 이거 뒷감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ETF라는 게 ETF라는 게 이제 장점도 되게 많은 상품이지만 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단점도 될 수 있는 게 첫 예.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보통 간접 상품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펀드에다 돈을 넣을 때는 운영권이 펀드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럼 펀드 매니저는 이런 어떤 급락장이나 급등장에서 그 정도로 흥분하진 않거든요. 네. 그 정도로 위축이 되지 않고 아.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데 ETF라는 건 운용권이 개인한테 와요. 이걸 내가 지금 ETF를 기관한테 맡겨서 니들이 사 이게 아니라 내가 ETF를 사고 내가 팔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전보다도 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건데 이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 안에는 이전에 비해서 변동성도 굉장히 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꼭 좋은 거냐? 나중에 이게 우리끼리 발목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업력이 오래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주린이들 즉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런 변동에 심리적으로 과연 견디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좀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대표님 저 우리 거래 시간 연장 부분은 지금 어떻게 뭐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안은 어느 정도인데 거의 하루 종일. 종일하는 건데 하루 종일. 예.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요즘 NXT 시장도 그렇고 여러 시장들이 있지만 과연 가격과 관련해서 뭔가 그러니까 수입은 좋겠죠. 여러 가지 거래적인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피곤하시고요. 굉장히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요. P장도 그렇고 F장도 그렇고 좀 가격이 좀 뭐랄까? 좀 약간 오도되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믿고 본장에서 그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잃는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썩 좋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쨌든 투자자들도 본업이 계시잖아요. 네. 본업에 종사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누가 하자는 겁니까? 개인 아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나 거래를 좀 해야겠어요. 하루 종일 잠 안 자도 좋으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디서 이걸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거 증권사들 아닐까요? 증권사들. 예, 뭐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증권사도 그러면 저기 뭐 3교대로 돌리나요? 그러면 직원들. 아닙니다. 거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거래소도 뭐 어쨌든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다 좋은데 네.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거래 시간이 많아지거나 이런다고 해서 선진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제가 볼 때 뭐 자꾸 선진하는데 요건 조금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도 쉴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 거고 본업에 종사할 시간도 필요한 거고 꼭 거래가 많이 늘어야만이 사실은 가격 기능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대표님은 양반이셔서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하십니다만 저는 대놓고 반대입니다. 예, 저도 사람 사는 게 꼭 그런 게 아니. 저도 찬성 쪽은 아닙니다. 아니 예. 그런다고 해서 뭐 가격 발견 기능, 가격 결정 기 아니, 장이 더 얇을 텐데 아무래도 본장보다. 맞아요. 거기서 뭐 조금만 들어오면 뭐 출렁거리고 조금만 들어오면 상한가 가겠구만. 최근에 이 시장 보시면서 예. 우리 투자자분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조금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투자자분들한테는 최소한 유리한 건 아니다.
이런 어떤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유리한 쪽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한 쪽은 아니다. 저는 예. 그러면 모든 제도는 뭐 증권사도 좋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더 유리한 쪽으로 뭔가 제가 볼 때 전개되는 게 맞는데 네. 거래세건 늘리는 게 제가 볼 때 투자자들한테 유리하다는 논리를 세우면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도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 업에 오래 있었었고 예.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했었었고 저도 이제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조금 저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뭐 득과 실을 따져보지만 이건 너무 기울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삼성전자 이거 노조 파업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물량이 더 줄어서 반도체 가격이 더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우리 예전에도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할 때 자동차 주가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밀리고 그랬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놓고 감안을 한다라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주가에 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되려 혹시 전자가 파업하면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죠? 반사이익을 얻을 거니까 저는 그렇게 돼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수혜가 있으면 피해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혜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 뭐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원만하겠습니까 이게? 총파업을 한다 하면은 라인 서고 반도체 가격 뭐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은 오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아니 그리고 이게 꼭 삼성전자와 노조만의 문제입니까? 한 500만 명 넘는데 이거 삼성전자 주주가 그거다 또 국민연금이 또 얼마나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 국민들의 그건데 노후 자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럼요. 네. 아 그러네. 이게 참 우리가 평생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다 보니까 벌어진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전처럼 이득이 났으면 이득 수준이면 사실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워낙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배분을 두고 이제 서로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결국 사람들이 뭐 많이 보셨겠지만 네. 돈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돈 앞에 돈 앞에 착한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나는 게 돈인데 네. 하물며 회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돈 앞에서 뭐 본인들은 뭐 태어나다 저는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 본인 욕심이 있으면 본인 생각대로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막상 대표님 예. 회사의 운용적들은 요새 뭘 고민합니까? 제가 듣기로 요새 이거 지수를 못 따라가는 펀드들이 많다던데. 많죠. 실제로 수익률이 시장보다도 못한 펀드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정 업종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올라가는데 그런 업종을 담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예.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이제 4, 5월 달에 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전처럼 주가가 많이 뻗지 못하고 나름대로 예. 주춤거리면 여기서 활발하게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걸 만회하려는 시도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내가 맡은 펀드가 다른 데보다 더 수익률이 좋아야 더 믿고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연봉이 이거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르는 건 좋긴 하지만 오르고 나면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 명암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매니저들 간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수익을 냈어도 남들보다 좀 덜 내게 되면 사실은 명주라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러면 잘리는 게 좀 많아요. 실제로도. 예. 그래서 예전처럼 뭐 야 시장 좋았는데 뭐 어쨌든 나도 좀 수익을 냈어. 그런다고 무사한 경우는 없어요. 시장보다 못한 누가 매니저들 누가 자꾸 이렇게 제 돈 주고 두려고 하나요?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매니저들 두려고 하다 보니 이분들 내에서도 되게 좀 치열한 경쟁 또는 되게 어려운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뭐 채팅창에도 그런 분 계시고 하지만 또 주변에서도 제가 가끔씩 그거 하는데 예를 들면 몇 년을 고생하다가 이번에 티슈진으로 한 방에
살아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저 지인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번 건 아니고 그동안 네, 까먹었던 건 이제 한 방에 은했습니다만 의외로 또 이렇게 아직까지도 조금 이게 이 지수 상승률 대비 뭐 영 수익률이 그거 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도 보여요.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서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업종 중에서도 의외로 또 되게 잠재력이 높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냥 막 붙들고 있어 한번 돌지 않을까요? 예, 가능성 있는 업종들이 꽤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걸 붙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라. 그래서 처음에는 버티는데 이게 조금 더 벌어지면 그걸 못 견디세요. 글쎄.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인지상정인데 결국은 이것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특정 업종이나 종목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업종이 지금은 비록 조금 뒤지긴 한데 그래도 이 중심에서 봤었을 때 이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그 애를 같이 한다라고 놓고 보면 저는 그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것도 아니고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진짜 이 업종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업종인 건지 아니면 아예 순서조차도 올 수 없는 업종인 건지는 어느 정도 전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아실 거고, 그러니까 굳이 많이 빠져 있다고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거고 많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순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저는 그래도 들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꽤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라왔던 업종들이 다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최근에 전자닉스만 올라서 그렇지만 최근에 올라온 것들 보면은 지난해 놓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뭐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돼라고 해서 팔았던 업종들이에요. 건설도 그랬을 거고. 그렇죠? 최근에 많은 업종들이 보면 의외로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제일 극한 게 전자 날라가 조방원 날라가 이런 와중에 바이오 중에도 무슨 뭐 진짜 천당 가자는 종목 나와 이러다 보니 건설 쪽 몇 년 들고 있다가 못 견디고 던지고 그쪽으로 갈아탔는데 그때부터 건설 날아갔으면 진짜 이거 예. 머리 빠지겠다. 예, 맞습니다. 예.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죠. 그런 어쨌든 경우가 예. 내가 좀 힘든 종목인데 좀 팔고 다른 걸 옮겼는데 이게 수익이 좋으면 괜찮은데 항상 그렇지만 내가 팔자마자 항상 그러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내가 들고 있었는데 좀 부진한 업종을 팔 때는 내가 진짜 견디지 못해서 못 견딜 만큼 못 견뎌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건 100%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일부씩 옮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부씩.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 정도만 그래도 주도주라는 걸 좀 바꿔보고 예. 또 10만 원 거 바꿔보고 이러면 그 실수가 덜 하는데 한꺼번에 나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딴 걸로 가야지 그러면 또 마침 그거 사실 때 그 종목은 또 쉬어갈 타이밍인 거고 또 마침 내가 이거 팔았던 게 갑자기 급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거의 80~90%가 넘습니다. 네. 왜냐면 그 정도 견디다 팔았을 정도면 거의 대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은 매매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세련된 매매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뭐 조방원 합니다만 조방원의 아버지가 태조 이방원인데 맞습니다. 태조 이방원 또 우리 이선엽 장군님이 만드신 네, 제가 만든 거죠. 네, 그죠? 네. 예. 요새는 자 그러면은 태조 이방원 중에 다시 한번 보시죠. 태양광, 조선, 그다음에 2차전지, 방산, 원전이었는데 다 한 바퀴씩 돌았고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 연말부터인가 지금까지 한 4~500% 정도 올랐습니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부 종목 뭐 그 증자한 종목 빼놓고는 큰 기업들은 4~500%씩 올랐으니까 사실 그 기업들이 지금 꽤 괜찮은 기업들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AI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전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도
결국은 해야 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이 전쟁에 대한 여파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들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의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처졌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부각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는 요즘도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조가 좋은 이유가 되게 웃깁니다. 조도 전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예. 최근에 이제 워낙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엔진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최근에 선박 엔진들 가지고 이제는 전력을 돌려야 되는 그 정도까지 오게 그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움직인 게 재밌게도 전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이 좋아서 뭔가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전력의 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전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무슨 이렇게 동네 축제 무슨 가보면은 푸드 코트장에 트럭들 와 있는데 뭐 매연 때문에 시동 꺼놓고 옆에 보면 이따만한 배터리들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는 거죠. 야 이걸 이런다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기업들이 많은 게 미국 캐터필라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보통 굴삭기 회사를 알고 예. 있지만 그 회사가 굴삭기로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전부 다 엔진으로 오른 겁니다. 엔진으로 네. 그거 가지고 저 뭐냐면 얘네도 보조 발전하는 오조 발전하는 예, 거. 그 디젤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현대 건설기가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거고 네.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봤던 기업들이 본업으로 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를 때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오르지? 예. 이게 일시적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일부 마무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태조 이방원 얘기 끊는 것 중에 2까지만 듣죠.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제 논리. 같은 논리에 최근에 유가도 많이 비싸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류세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또 전기차도 뭐 바닥이긴 한데 나름대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되면 어쩔 수 없이 ESS라고 불리는 예. 에너지 저장 정치는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정치에 대한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그걸로 올라온 그게 제일 거잖아요. 컸습니다. 처음엔 ESS로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 일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밸류상에는 여전히 높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대감은 살아 있어서 기대감은 살아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시원시원하게 막힘없이.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